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얘기할 때는 살고 싶은 수요가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사고 싶은 사람이 다 사면은 절대 가격은 안 빠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다고요. 주식은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든.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하다. 광수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나가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좀 정리하고 내 집 마련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 굉장히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에요.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뭐 거래량이 증가했다 떨어진다 어디나는 최고가다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경기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잘 안 빠지고 계속 오르기만 하고 내 집 마련은 멀어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시장을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하고 자기하고 생각하고는 다르게 시장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있거나 없거나 가격은 그리고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나의 어떤 바람, 희망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시장의 모습을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인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근에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고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시장을 잘못 이야기하는지 또는 현실을 왜곡하는지 그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말씀드리면서 뭐 모든 게 다 틀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종의 현실을 좀 제대로 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 미래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맞을까?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 기사인데요. 경기도 화성시에 최근에 막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동탄의 GTX-A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TX-A 개통돼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동산 시장 좋아지겠네. 가격 오르겠네. 뭐 그래서 20억 올랐대. 25억짜리가 생겼대.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번 이 뉴스를 같이 한번 보세요. 근거를 댑니다. 동탄에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 화성시가 갭 투자 건수이 46건 정도 되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경기 수원 영통보다도 많고 뭐 충남 천안시보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봐라 GTX-A 뚫리니까 투자자들이 몰려서 집을 사고 있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같이 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자, GTX-A 뚫렸어. 개통됐어. 투자자들이 사. 근거를 봐. 다른 지역보다 갭 투자 많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 장을 볼까요?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경기도 화성시의 갭 투자를요.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갭 투자가 증가했지만 화성시만 보고 볼 때 사실은 계속 갭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저희가 잘못 보고 있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럴듯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지금 동탄의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단 증가한 건 맞는데 과거하고 비교하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는요, 갭 투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GTX-A가 뚫려도 투자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 조급하고 이제 집값 오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 뭐냐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 그리고 수치들, 뉴스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들이 제가 다 틀린다는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눈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일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특출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빈번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내가 보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가?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맞는가?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특히 부동산 시장이 왜 더 오류가 많이 나냐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난히 투자하면서도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막 빠지면요. 못 버티면 사실 손절도 하고 내가 그 회사를 막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고 불안하고 이런 건 사실은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유독 감정이 더 들어가고 불안하고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뉴스 들으면 막 불안하고 아니면 집을 갖고 있으면 떨어진다는 소식에 막 뭔가 불안하고 이런 불안한 감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비판적인 의식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현실,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은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서울 아파트 시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뭐 경기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고 선행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시는 그래프가 최근에 굉장히 과거하고는 다른 큰 변화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매도 물량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건설사들이 막 짓고 아파트를 만들고 이런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쉬운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집 사러 가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사러 가시면 어떤 집을 삽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설사들이 짓는 건 그건 분양시장이죠. 유통시장에서는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산단 말이죠. 분양하는 아파트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입주권이 거래되지만 그건 별개의 시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뭐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 많이 나오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나 팔기 싫어 물량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팔려고 할까?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왜 팔려고 하지? 아니 막 난리 났어요. 또 뭐 거래가 좀 되고 이제 집값이 뭐 조금 오르는 곳이 생기니까 이제 집값도 오른다. 막 향후로 2, 3년에 공급 부족하다. 집값 상승한다 이러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집값 그러면 앞으로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냐는 거예요. 집값 오르면 팔면 안 되잖아. 계속 갖고 있고 전세가도 오르는데 왜 갖고 있을 필요가 팔 이유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그래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살만한 아파트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천적으로 그런 거예요. 매물이 증가, 즉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커집니까? 떨어질 확률이 큽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재화나 자산시장이 그래요.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화는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또 보실 필요가 뭐냐면 아까처럼 왜 팔지? 그리고 뭐냐면 이 매도 물량 증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집을 파는 사람들의 흐름을 봤더니 일단 60세 이상의 매도인 비중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고령 세대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별로 해서 아파트의 매도 물량의 변화를 그려드린 건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빨간색과 주황색 그래프는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인데요. 최근에 집의 매물을 증가시키는 사람은 집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팔고 싶어 할까요? 그건 뭐냐면 집을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집값이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사실은 이게 집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투자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주한다고 그래서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특히 투자 목적일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을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놓는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는 팔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이렇게 되면 이 물량 증가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최근에 매물 증가가 예를 들면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산 사람들이 못 버텨서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내놓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서 증가하는 거라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냈고 상대적으로 고령 세대가 집을 내놓는 건 뭐냐면 이런 매물의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 전망을 할 때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과연 한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뭐랄까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매물이 많아도, 그렇죠? 아무리 사과가 많이 생산돼도 갑자기 사과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안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증가할 때도 증가하는 걸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이 그래프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수요를 한번 저희가 현재 모습과 그리고 전망을 좀 해볼게요. 보시는 건 서울 아파트의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건데요. 이 지표가 지칭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소득, 중간소득의 가구가 자기 자산과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표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2년도에는 이게 33이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100채 중에서 33채는 중위소득, 중간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채로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엔 3채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채로 좀 올랐긴 했지만 6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크게 감소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부동산은 다른 재화나 투자시장과 다르게 유효 수요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유효 수요 걱정을 많이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아이가 용돈 받아서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다고 하면 그게 너무나 보이면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됩니까? 아니죠. 왜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유효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는 안 빠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서 강남 집값은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얘기할 때는 살고 싶은 수요가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사고 싶은 사람이 다 사면은 절대 가격은 안 빠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다고요. 주식은 살 수 있다고요.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든.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이 유효 수요가 떨어진 게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부동산은 또 다른 시장과 다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집을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사고 두 채 사고 막 세 채 사고 네 채 사면 수요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일하게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하는데 코인 쓰실 수 있어요? 아니 쓸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살 수 있어요. 이건 쓰는 건 아니에요. 교환인 거죠. 코인을 이렇게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사용하면서 투자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자산.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구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실수요는 이제 감소했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근데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 투자 수요도 준 상황이에요. 이거는 서울의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인데 투자하려는 사람도 서울에 아파트 사서 돈 벌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수요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수요는 사실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점점 더 지속되면 가격 하락폭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급은 증가했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시차가 되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자산이나 재화시장은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바로 가격에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잖아요. 이렇게 집을 팔려고. 그런데 내놓으면서 가격을 싸게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서울 아파트를 10억 원짜리 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지금 팔아야겠다. 내가 10년 동안 이거 5억 벌었는데 내가 이 정도엔 팔아야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저 집 좀 사장님 팔아주세요.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내놓을 때 사장님이 그래요. 요즘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내놔 볼게요. 대신 가격 낮춰서 내놓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요. 가격을 높여서 내놔요. 최근에 10억으로 내놨다면 이러는 거죠. 우리 집은 그 뷰도 좋고 저기 층간소음도 덜 나니까 한 10억 5천은 될 것 같은데요. 10억 5천에 한번 내놔 볼게요. 그래서 보러 온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일단 높게 내놓는다고요. 그걸 제가 평균적으로 책정해 봤더니 5%에서 7%를 높게 내놔요. 최근 거래 가격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번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면서 공교롭게 현상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가 올라갑니다. 일단 높게 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없으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지. 거래가 안 되면 점점 어떻게 할까요? 호가를 낮추게 되겠죠. 이제 그런 현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질 수 있다. 내 집 자꾸 안 보러 와. 그리고 가봤더니 그 정도 가격에는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내려볼까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집을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이 호가를 낮추면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변화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거의 주택의 40% 정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채 중에서 40채는요 누가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투자로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왜 팔려고 하고 팔 때 어떤 마음일까? 그런 차원에서 오는 이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현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투자 시장에서 사람들을 내 심리 변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100달러의 이익을 보는 상황과 그리고 100달러의 손실을 보는 상황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100달러 이익을 보는 거에 좋아하는 감정과 그리고 100달러 손실에서 오는 그 고통이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100달러 이익과 100달러 손실에 대한 감정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100달러니까 그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게 있나요? 손실에 대한 고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손실을 더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동전을 던지는 게임인데 앞면을 나오면 한 판입니다. 한판 승부입니다. 한판 승부. 한판 승부예요. 앞면을 나오면 200만 원 드려요. 근데 뒷면이 나오면요. 저한테 100만 원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걸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왜요? 손실에 대한 고통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뒷면 나오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합리적이라면 이건 기대값이 무조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앞면이 나오면 200만 원 주고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 주니까 사실 이건 무조건 돈을 따는 게임이에요. 확률적으로만 보면. 근데 사람들은 안 한다고요. 왜? 100만 원에 있는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걸 전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보다도 손실을 더 두렵고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손실 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근데 아주 자산시장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 최근 8년간 반포자이와 강서 힐스테이트의 평균 거래 금액을 그냥 단순하게 그려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똑같이 가정할게요. 2017년도에 A라는 사람은 반포 아파트를 20억 원에 샀고 강서 힐스테이트는 이 아파트를 8억 원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반포자이는 최고가가 쉽게 말해서 46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억 원에 산 사람은 26억을 번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 근데 반면 강서 힐스테이트는 이게 최고 가격이 14억 원이죠. 8억 원 투자해서 14억 원이니까 한 6억 원 정도 오른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 가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포자이는 34억 원이고 강서 힐스테이트는 12억 원으로 최고가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파트를 2017년도에 산 A라는 사람은 여전히 이 아파트를 통해서 14억 원에 거의 14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한 13억 원 정도. 그죠? 강서 힐스테이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떨어져도 2, 3억 원의 이익은 내고 있다는 거죠. 이익은 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반포자이를 산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원래 25억 원 벌었었는데 지금 이익이 13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무려 10억 원이 손실봤다고 생각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첫날에 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오늘 주식해서 돈 벌었다. 내가 저녁 한번 살게. 그래서 샀어요. 저녁했어. 근데 이건 평가이익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와봤더니 시장이 안 좋아서 이 평가이익이 9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900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친구한테 전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야 어제 술 먹은 거 우리 나눠야겠다. 내가 주식 봐서 손실을 봤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요. 투자하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되게 커요.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손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반포자이에 갖고 계신 분하고 강서 힐스테이트에 갖고 계신 분 중에 누가 더 손실의 고통이 클까요? 당연히 반포자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너 13억 원이나 벌었잖아. 아니요. 올랐다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보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반포자이의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해요. 가격이 조금
회복하고 이러니까. 왜요? 그 고통이 크니까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처분 효과라는 겁니다. 즉 이익이 많이 냈던 자산이 여전히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분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이건 뭐냐면 투자 시장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이 심리적인 반응을 이해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망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왜 올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할까? 왜 매물의 증가가 대부분 고령 세대와 집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자들이 팔려고 하니까? 그 이유는 뭐다?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요 훨씬 더 마음이 조급해요. 자기가 번 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여전히 엄청나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매물의 증가와 가격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형태를 또 보여요. 이런 처분 욕구가 극대화되면요,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남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제가 점으로 다 찍어드린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아파트는 2019년도에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억 8천만 원으로 오르죠. 2년 만에. 대단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갑자기 15억 8천만 원 떨어져요. 이건 무슨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쭉 반등했고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궁금한 건 요겁니다. 2023년도에 누가 이걸 16억 원에 팔았을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24억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막 시장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 이걸 16억 원에 왜 팔까? 근데 이걸 파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빚에 쪼달려서, 대출 못 갚아서, 금리 올라서. 아닙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게 판 사람은 역설적으로요,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이 재건축 아파트를 들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팔아도요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올랐다가 빠지니까 그 고통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여전히 이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왜요? 장기 보유자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요, 절대 20억 원에 산 사람은 이 가격에 못 팔아요.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 팔 수 없어요. 그게 부동산의 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매로 가요. 진짜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돈을 번 사람만이 가격을 낮춰서 팔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20억 번 사람이 2억을 낮게 팔 수도 있다고요. 그건 자산 처분 효과와 손실 회피의 성향 때문인데, 이런 현상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전망하는 이유고, 그 근거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사람들이 매물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뭘까요? 그 가격의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 그분들이 싸게 팔거나 낮게 팔기 시작하면. 근데 시간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갑자기 아마 심리가 변하기는 좀 힘들 테니까.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거래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오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놨는데 안 보러 와. 수요가 없어. 그러면 다음 스텝이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4, 5, 6월, 뭐 7월까지 해서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요 거래량, 요 4, 5월, 6월, 지금 이제 5월인데 4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통계를 보시는데 4월, 5월, 6월 이런 통계가 만약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제 예측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 틀릴 수 있죠. 만약 거래량이 제 예상보다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시장이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4, 5월, 6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시장이 오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한번 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건데 뭐냐면 2021년도에 누군가는 23억 8천만 원에 샀고요. 누군가는 16억 원에 샀다는 거예요. 2년 만에. 같은 아파트를. 이거 23억 8천만 원에 산 사람은 얼마나 이거 잠 못 자겠습니까? 반면에 누군가는 이걸 16억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샀는지.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층수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과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둘 다 투자자였어요. 갭 투자.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 마이클은 2023년 6월에 27층 강남 아파트를 16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런데 살 때 거기에 전세가 9억 7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세입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투자 금액에 보시는 것처럼 6억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6억 3천만 원으로 강남의 아파트, 이거 새 아파트거든요. 새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좋습니다. 근데 제임스를 한번 보세요. 제임스는 불과 2년 전이에요. 마이클보다. 2년 전인데 29층이에요. 층수도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이거를 23억 8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그런데 매입할 당시에 임차인이 13억 원, 14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9억 8천만 원 들었죠. 근데요, 2년이 지나니까 이 전세가요, 10억 3천만 원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 또 돌려줘야죠. 그러면서 내 돈은 최종으로 13억 5천만 원으로 사요. 똑같은 아파트를 누군가는 6억 3천만 원에 매입했고 누군가는 13억 5천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단 차이는 뭐다? 2년 차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이거? 마이클이 되죠. 마이클. 네, 마이클이 돼야죠. 근데 마이클과 제임스가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갭 투자했고 나름 자기들이 뭐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의 차이가 컸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제임스가 산 경로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1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막 올라요. 그래서 제임스가 이때 사잖아요. 근데 제임스가 살 때 투자자예요. 제임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이 아파트 엄청나게 올랐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단기간에 7억 올랐으니까 지금 사도 이 아파트 30억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즉 무슨 얘기예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오를 거야. 지금까지 올랐잖아. 봐봐. 지금까지 올랐잖아. 전문가들이고 신문이고 다 언론이고 계속 오른다잖아. 그래. 나 갭 투자 목적으로 사야겠다. 샀죠. 반면에 마이클은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갑자기 뚝뚝 떨어져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계속 떨어진다? 아니요. 떨어져도 다시 변화가 있을 거야. 다시 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 이제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건 되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변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화를 인정하고 계속 오르는 자산도 없고 계속 빠지는 자산도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재마를 하듯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지 이런 변화를 인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러면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즉 아파트의 공급을 결정하는 공급은 진짜 뭔지 일단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전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뭐다?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좋습니다. 이게 공급이에요. 수요는 뭐다? 수요는 뭐냐면 실수요가 있고 그리고 투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데 현재를 보면 실수요는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부족해요. 일시적으로는 뭐 대출을 받거나 이래서
월별로는 실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해서 들어올 수는 없다. 두 번째, 투자 수요도 시장에 들어올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은 주택을,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팔려고 하더라.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가격의 수요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가격을 낮게 내놓을 수 있다. 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나 아니면 향후에 이루어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반기로 제가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뭐 빨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건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에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럼 언제 빠져요? 내년에 빠져요? 10월에 빠져요? 11월에 빠져요? 2026년에 빠져요? 아니요.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대신 기회, 조건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거래가 감소하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 기간, 그 시점, 그런 변화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라는 기다리는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이 이제 제가 예측대로 떨어지면 그럼 언제가 우리가 내 집만 해야 되느냐.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점, 쉽게 말해서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올해 말이 될지 그건 사실은 말씀드리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다 점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걸 쭉 한번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래프는 아니고요. 실제로 거래된 걸 이제 그려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06년도에 7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으로 오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7억 원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억 이상으로 오르죠. 그러다가 다시 빠집니다. 2012년 13년도에 7억 원으로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2009년도에 7억은요. 쉽게 말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지 2008년도 9년도에 이 7억 원에 샀을 경우 훨씬 더 빠지고 회복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롭죠. 2012년 13년도에는 같은 7억이었는데 점이 훨씬 더 많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가 많았던 거예요. 같은 7억이었는데 2012년 13년도 7억 원이 달라요. 2012년 13년도는요. 우리나라 집값이 정확히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올랐거든요. 즉 무슨 조건이다? 가격은 계속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그 이후로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추세적으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시장의 조건이 형성되냐면 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팔 사람만 많으면 어떤 현상일까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충분히 떨어지고 팔 사람은 많아지는데 충분히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때가 자산시장의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다. 바닥이란 용어 정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닥은요. 많이 빠진 게 바닥은 아니에요. 투자할 때 바닥은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올라야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얘기할 때 야 이거 많이 빠졌는데 이것 좀 사라. 아니요. 오를 주식을 사야죠. 그게 바닥이라는 개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집값은 오를 거냐로 바뀌어야 돼요. 언제가 많이 빠졌을 때가 아니고 언제부터 올라요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오를 때는 언제다? 가격이 충분히 빠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그 다음부터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독특하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는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어요. 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못 사지만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다고요.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랄까 그 수요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면 된다. 그거는 수요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판단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빠져도 거래량이 증가 안 해. 그러면 그 말이 성립되는 거죠. 아, 수요가 없네.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높은 가격을 아무도 못 사지, 인구가 감소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해? 누군가 사고 있어?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시장을 판단하지 말고 현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해라.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수요는 없을 거야. 이렇게 높은 집값에 인구 감소하고,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 가졌는데 가격이 충분히 그래서 빠졌어요. 그런데 빠졌는데 이상하게 거래가 잘 돼. 그러면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에 충실해라.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1000만 채가 넘는데 1년에 공급되고 분양되는 게 뭐 전국에서 20만, 30만 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얘기를 해두면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막 유통이 되는데 누군가 상장을 했어요. 들어와. 근데 이 물량 때문에 이 유통시장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아무리 유중이 많이 되고 뭐 IPO 많이 돼도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반대로 막 시장이 위축되고 이럴 때 IPO 많이 되면 이제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좀 적다. 대신 하나는 있어요.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아직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만한 공급 부족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빌라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크게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나 빌라 어려우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살아야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여기가 밀어 올리고 사실 이건 심리적인 영향이 클 뿐이지 실제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를 이제 고려하는 건데 과거하고는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전세 매매 비율이 60% 이상으로 올라오면 갭 투자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10년 전의 수치예요. 10년 전의 수치인데 그래서 그때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억 원이었어요. 그럼 뭡니까? 60%면 전세가 3억 원이었고 그럼 2억만 있으면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세 비율이 60%면 6억 원이 전세인 거고 내 돈이 4억 원 필요한 거죠. 옛날하고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60%라도 예전에 집을 살려면 2억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 4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율이 많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야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같은 조건에. 왜냐하면 2억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4억 원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2억 원이죠. 근데 이게 갭이 자꾸 비율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된다.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하고 다른 시장의 전개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뭐 갭 투자가 또 증가하고 이러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은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폭이 커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가 크게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 뭐 0.25% 아니 0.2%포인트 정도? 뭐 하여튼 엄청나게 그 비율이 적잖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적게 움직여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큰 자산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관계를 고민할 때
금리 인하 폭이 크게 일어나서 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럴 확률은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어제 부동산 PF 그 구조조정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심각하죠. 심각한데 정부에서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최대한 어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200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런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좀 저희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신 부동산 PF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매도 물량과 수요라고 예상했는데 이거 부동산 PF하고 연결될 그런 연결 지점이 사실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부동산 PF 엄청 터지고 막 은행이 망하고 이러면 수요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안 보니까 부동산 PF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건 사실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PF가 많으면 그 자산을 결국 개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뭐 1,000조가 넘고 그리고 지금 빚 때문에 막 자영업자들 쓰러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질 상황인데 여기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면 그건 정말 최악인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규제 풀어줘도 그럼 더 사기 싫은 거죠. 그렇게 안 좋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더 사기 싫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또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완화하는 대규모 완화되는 기대감도 좀 적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도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 사실은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살은 뭐냐면 리브의 살은 아니고 바이의 살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내 집을 투자하고 살 건가, 주식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 방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하는 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리서치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지식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연결 지점을 요즘 잘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 행동하고 그리고 방법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쉽게 말해서 투자는 어떻게 하지? 내 집 마련 어떻게 잘하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이런 방법을요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2021년도에 집값이 폭등할 때 다주택자는 시장에 아파트를 팔지만 그걸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샀습니다. 받아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많이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알아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잘하시고 그리고 투자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처럼 시장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것, 어떻게 행동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좀 생각하시고 전망도 하시고 현황도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불안감이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감은 버리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